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책 읽어주는 변호사로서 농경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일본인인데요. 나카오 사스케가 쓴 책인데,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지만 농업의 시작, 그 다음에 농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우리 식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를 이 책을 읽고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거든요.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실 인류가 먹는 거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먹는 문화는 사실은 구석기 시대에 직접 사냥을 하고 채집을 했던 문화에서 신석기 시대에 농업이 등장을 하고 그 농업에 의해서 집단 생활을 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문화가 생기면서 지금의 이제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딱 12,000년 걸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농업이 발전돼 왔는지, 우리가 먹는 밀이나 벼나 뭐 보리나 그 다음에 기타 작물들은 어떻게 우리 입으로 우리 식탁으로 오게 됐는지 그 역사적 유래를 알게 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류가 최후의 빙하기로부터 12,000년 동안 우리가 농업이라는 이런 문화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농업을 하면서 어떤 집단을 이루었다라고 이제 보다가, 최근에 이제 학설은 집단을 이룬 상태에서 농업이 시작됐다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주로 주식으로 먹는 벼나 이제 보리, 밀, 이 책에서는 보리는 대맥이라고 하고 밀은 소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크기가, 알갱이가 크기가 이제 다른데, 자, 벼나 보리나 밀, 다 이것들은 이삭이 있고, 이삭에 이제 그 나달들이 맺히는 그런 구조의 것들이고, 대부분이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많은 종류의 씨앗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이러한 벽과 식물들은 대부분 탄수화물인데, 다른 종자들은 상당 부분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해바라기라든가 깨라든가 뭐 유자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기름을 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씨앗이 기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만약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훨씬 더 유용해요. 탄수화물보단. 탄수화물은 또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삭이 맺히는 이런 그 벽과식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이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밀이나 보리나 보시면 알겠지만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먹기가, 되게 나달을 먹기가 불편하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나 양이나 이런 애들은 이삭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사바나 시대,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 나온 것이 동아프리카인데, 거기 사바나 그 문화에서는 이런 이삭들이 이제 뭐 자라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이 농경 문화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리고 부속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은 근제 농경 문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바나 농경 문화, 세 번째가 지중해 농경 문화,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고, 그 외에 조엽수림 농경 문화와 신대륙 농경 문화를 곁들여서 이제 설명을 해요. 자, 일단 큰 세 가지의 이 농경 문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제 농경 문화. 근제는 이게 이제 일본어 같은데 뿌리 재배거든요. 우리가 그 바나나, 얌, 사탕수수, 그 다음에 타로 감자, 뭐 이런 종류들은 뭐냐면은 일종의 동남아시아에서 야생에 자라는 건데, 이거는 종자를 뿌리는 게 아니라 가지를 꺾어서 심거나 뿌리를 통해서 전파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녹말물을 이제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 문화는 그냥 그거를 캐가지고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독성이 있는, 우리가 이제 감자 같은 경우에 독성이 있어서 이거를 독성을 없애고 먹는 거. 그 방법은 간단해요. 구워서 먹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쪄도 돼요. 근데 보통은 굽거나 아니면 으깨서 물에 이렇게 하면은 그 독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그 식문화가 잘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성만 없애고 그걸 먹는, 뭐 바나나는 금방 또 먹을 수가 있잖아요. 뭐 얌이나 뭐 빵나 뭐 이런 종류들이 이제 근제 문화, 농경 문화권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인도의 동부나 그 다음에 저기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에 있는 사바나에서는 잡곡이 많이 생겼어요. 잡곡이라는 것이 결국 벽과식물들이거든요. 근데 이 벽과식물들의 특징이, 인간이 먹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1년생이에요. 다년생은 거의 없어요. 다 1년생이고, 그리고 서로 유전적인 조합이 많아지면서 인간이 먹는 그러한 그 잡곡, 벼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지중해 문화가 정말 농업혁명의 중심지였죠. 우리가 말하는 터키, 그 다음에 이라크, 이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유역, 그 다음에 이집트, 이쪽은 볼이나 밀이 야생으로 자라는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대부분 1년생이다 보니까 유전적인 조합이 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합을 통해서 잡초가 이제 재배식물인 우리가 먹는 가치가 있는 볼이나 밀이 된 거죠. 원래 야생으로 이런 벽과식물들은 탈착성이 심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 씨를 뿌리니까. 근데 인간이 재배한 것들은 탈착돼서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끝까지 그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유전적 변화를 통해서 농업혁명을 이뤄내요. 그리고 지중해 문화의 또 큰 장점이 뭐냐면 이 그 볼이나 밀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가축을 이용해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가축은 지중해 문화권에서 만들었는데 원래 사바나 문화권에서는 없었대요. 그래서 이러한 뭐 소를 통해서 농경을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일본까지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농경 문화들이 독립적으로 생겨났고, 이게 영향을 주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중해 농경 문화가 전체 인류의 농경 문화의 최후 승자가 돼요. 그래서 이 볼이나 밀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보리는 이기죠. 어느 나라나 보리보단 밀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벼를 같이 재배한다면 결국은 쌀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경 문화가 이런 보리나 밀, 그 다음에 쌀, 이런 단계로 이제 발전을 해오게 된 거죠. 근데 요게 각 지역의 기후나 지형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일단 평지, 수변이라든가 평지에서 대량으로 재배가 된 것이 결국은 국가가 형성되고 문화가 형성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 이러한 나달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줘서 지금의 문화를 했는지. 근데 가장 큰 깨달은 점은 뭐냐면, 이러한 농경 문화를 만든 사람은 결국은 기층에 있었던 민중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작물들을 개량하면서 그것들을 대단히 수확이 가능하게 했다라는 점.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작물들을 소비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 없는 많은 선조 인류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림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정말 기존에 좀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두껍지 않은 책이니까 농업이 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한번 읽어봐도 좋은 책이다 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상 책 읽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